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융합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융합연구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에 있는 김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융합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융합연구가 무엇인지, 융합연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융합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융합은 상태와 동작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서로 섞이거나 조화되어서 하나로 합쳐지다 하는 어떤 동적인 내용으로서 융합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은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쓰지요. 이런 융합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경계 없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 그리고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으로 창조와 혁신의 완성점이 아닌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 융합연구입니다. 그럼 융합연구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질까요? 세 가지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 신기술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학문, 오른쪽에는 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가 일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술 간의 융합입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인 나노 바이오 소재 기술, IT, 나노 소자 기술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이런 분야가 신기술과 합쳐져서는 뇌인지과학, 융합 콘텐츠 및 지식,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건축 이런 기존의 어떤 산업들과 신기술이 합쳐져서는 지능형 자율자동차, 미래첨단, 도시 기술과 같은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융합연구입니다. 우리가 왜 융합연구에 주목을 하고 더 필요한 걸까요? 저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년 5월에 CO2의 평균 농도가 421 ppm을 넘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410만 년 만에 가장 높은 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410만 년 전에 지구는 어땠을까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25m가 높았고 날씨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170년 만에 2조 4천억 톤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이런 환경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 30년 동안 배출된 것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2%가 배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산화탄소, 단순한 기술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융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17년 저희 한반도 지도를 보면 몇 군데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 소멸될 것으로 위험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2117년을 한번 보시죠. 한반도 거의 전역이 소멸의 위험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급격히 나빠지는 출산율입니다. 1970년도에 한 명의 가임 여성이 출산하는 수는 4.53명이었습니다. 이게 1990년이 되면 2명이 무너집니다. 1.57명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 0.84명입니다. 왜 이렇게 아이를 놓지 않는 걸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도시 환경,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븐 토플러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2001년도에 정부의 어떤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는 융합의 바다에 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융합 기술에 달려 있다. 이 한마디가 융합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듣고 혹시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발표. 그거 질문해 주십시오.
이러한 융합 연구가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주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융합 연구의 성공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성공 사례를 다들 각자의 손에 들고 계십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만큼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은 언제 출발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1970년도에 MIT의 미디어 랩을 열은 네그로 폰테라는 박사님께서 미래 기술을 예측을 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각자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갖다가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1970년도에는 기업마다 컴퓨터 한 대 있기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PC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어땠나요? 예전 1990년 슈퍼컴퓨터보다 더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각자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융합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들이 기술들이 모여서 완성됐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기술이 됩니다. 또 하나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로봇을 이용하는 여러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류를 배송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봐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로봇이 혹시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로봇을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이 21세기 레드 플래그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은행에 갔을 때 여러 줄을 서서 불편을 겪었던 걸 번호표 하나로 해결했듯이 어떤 새로운 융합 기술이 결합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올해 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로봇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신경망을 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로봇에서 이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신경망 기술을 결합한다고 한다면 로봇이 아프니까 사람을 피해 다니겠죠.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의 모습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융합 연구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2011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있는 세 가지 분류를 갖다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학문적 융합 연구, 학제 간 융합 연구, 초학제적 융합 연구. 어려우시죠? 이걸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심야에 이동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올빼미 버스를 만들면서 어떤 노선, 어떤 배차 간격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KT의 30억 건의 통화 기록 그리고 500만 건의 대중교통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선을 정하고 그리고 배차 간격을 정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죠. 이게 다학문적 융합 연구로의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교통 문제로 이번에는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난 4월에 안양시에서 지능형 교통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통 체계에는 AI, 빅데이터, 비전, 그다음에 심리학, 행동학 많은 어떤 학문들이 합쳐져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앰뷸런스가 다른 그 방해를 받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스쿨존에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호등이라든지 차량의 어떤 속도를 통제하는 이런 형태의 기존의 기술들이 모여서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게 학제 간 융합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초학제적 융합 연구를 또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렸는데요. 사례도 가장 작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교통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 교통공학은 교통을 계획하고 운영 관리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분야가 합쳐져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이런 학문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과학, 경제학, 시스템공학, 수학, 물리학이 융합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든 것. 이게 초학제적 융합 연구의 좋은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융합 연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도 혁신기술 선도, 사회 문제 해결,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해서 융합 연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혁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마다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미국은 양자, 신북극 탐사와 같은 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융합 연구를 활용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문사회가 강한 EU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순환경제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건강,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융합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우리 R&D 예산이 30조 원 정도 됩니다. 약. 그중에 20%가 조금 못 되는 5조 6천억 원 정도가 융합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 분석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융합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융합 인재라 이야기를 할 때 스팀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스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아트, 매스매틱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테마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팀 연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문화 융합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나라 한복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예, 블랙핑크가 한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전과 같이 뚝 떨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긴 하겠지만 습기에 약하고 내구성에 약한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름다운 비단에 첨단 과학 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그런 실용성을 갖춘다고 한다면 지금 간의 수공업 형태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우리 전통문화 산업이 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문체부와 가기부가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과학 기술에 첨단 과학 기술을 넣어주는 그런 전통문화 융합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국가는 융합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방면의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국가의회에서는 이런 융합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을 통해서 나온 어떤 신제품, 이 신제품이 빨리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융합제품 인증제도라든지 그리고 융합의 어떤 신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담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을 만들면서 저희들도 우리 국가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융합 연구가 국가 간 융합 연구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국가 간 융합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R&D 투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하지만 규모 면에서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의 6분의 1, 4분의 1,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모든 연구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 하는 부분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융합 연구 꼭 필요하고요. 이제는 어떤 기술의 어떤 영역, 그 다음에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연구자들이 다 커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것이 다른 연구팀에, 다른 나라 연구팀의 인풋으로 적용이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후속 연구를 하는 이런 R&D 밸류 체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국제 간 협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국제 간 협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분야를 허무는 융합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융합 연구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합니다. 융합 인재 없이는 이런 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융합 인재를 하면서 코로나 백신 센터가 나와서 당황했을 텐데요. 저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른 국가보다 좀 늦어지는 면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저희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이제는 95%를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 이 코로나 백신 센터였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백신 센터를 방문을 해서는 굉장히 감탄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백신 센터에 대한 개념 설계도입니다. 보시면 문진, 예진, 접종, 대기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합쳐서 대기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스템 공학, 프로세스 공학에서 어떤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의 편차를 줄여서 만족도를 높이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방법인데요.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백신 센터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탐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걸 했는지 찾아보니까 해답이 있더군요. 이걸 설계를 하셨던 분은 학부를 이런 시스템 공학을 연구하는 산업공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다시 의대에 진학을 하셔서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 두 개의 깊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이 모양이 두 개의 깊은 지식이 있죠. 그래서 파이형 융합인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이런 파이형 융합인재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인재 유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재는 다방면의 고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 분야에서는 깊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저희들은 인재상으로 꼽고 있죠. 여기에 본인의 전문성에서 다른 분야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이 인재가 A자형 인재입니다. 융합의 효과는 덧셈이 아니라 꽃셈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 많은 분이 이제 융합 연구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융합 아닌 분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배경에 보면 나이테가 보이실 겁니다. 이 나이테가 가장 바깥에 있는 나이테는 바로 전에는 성장이 이루어지던 성장점이었습니다. 융합 연구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융합 연구가 성숙하고 완성이 되게 되면 새로운 학문 분야가 되고 새로운 융합 연구는 다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끊임없이 융합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 말씀들을 다 담고 있는 동영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날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애인으로부터 배신당했죠. 그래서 그 친구의 권유로 이렇게 카페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본인이 작사, 작곡한.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슬퍼 보이고 아무로부터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또 한 명의 슬픈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굉장히 천재 프로듀서였는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융합을 합니다. 주변에 전혀 연주하고 있지 않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드럼이 연주되었을 때 이 음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죠. 이처럼 융합 연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2배,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지금 보신 영화의 제목이 비긴 어게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융합, 비긴 어게인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